결국 새누리당이 갈라섰습니다. 보수신당과 새누리당의 진짜 보수 전쟁도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 4당 체제를 맞은 정치권이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출석 거부와 모르쇠의 일관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안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앞서서 저희가 이제 현장도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앞서서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비주류 의원들이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생각보다 당초 예상했던 거는 35명 정도 규모가 있었는데 오늘은 아침에 또 전해드린 소식으로는 나경원 의원도 좀 빠진 29명 정도 탈당을 했습니다. 좀 1차 탈당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내부적으로 좀 약간의 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원래 34명이었습니다. 그 강석호 의원은 뭐 처음부터 좀 탈당을 유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5분이 빠진 상황인데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그런 숫자가 되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뭘 보여주느냐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을 떠난다고 해서 본인들이 뭐 책임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떠나는 분들도 최순실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나름대로 당에서 쇄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떠나는 건데 뭐 이정현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가 사실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일찍 퇴진을 해줬다면 분당 사태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는 마당에 서로 뭐랄까 욕할 건 없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신당 세력이 내건 기치는 뭐 좀 더 앞으로 구체화가 돼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겠다. 그래서 사회 통합, 따뜻한 사회 공동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뭐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겠다는 거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방향 설정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떠나면서 또 새누리에 계신 분은 약간 비난을 했는데 저는 그거는 안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고 새누리당에서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숫자가 한 5명 모자라니 1차 탈당은 실패다 그랬는데 서로 그렇게 뭐랄까 뭐 흠집내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앞으로 쇄신 경쟁을 해서 어떤 정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느냐. 그래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염원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내는 노력, 그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은 탈당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지켜본 뒤에 합류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나경원 의원은 이제 일단 보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에 알려진 것은 다 탈당하겠다. 그리고 탈당하면은 나경원 의원이냐 또는 주호영 의원이냐 둘 중에 한 사람을 원내대표로 추대할 것까를 고민했거든요. 나경원 의원은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대중적인 인기가 있고 또 수도권. 근데 주호영 의원은 굉장히 경력이 좋고 또 협상력이 탁월하고 또 TK 지역이니까 또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제 고민할 정도로 탈당이 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어젯밤부터 고민해가지고 탈당을 보류했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수 신당의 가치를 둘러싸고 맞지 않다. 특히 유승민 의원이 내건 경제 정책, 안보는 보수, 그건 오케이인데 경제 관련해서는 뭐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또 증세라든지 이런 부분 법인세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맞지 않다. 그런데 또 후문으로는 과연 이 가치 문제만 있느냐, 혹시 이 당직을 둘러싼 그런 갈등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신당의 입장에서 돌아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졌지 않습니까? 그런 나경원 의원을 다시 신당의 얼굴로 내세워서는 신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는 좀 줄 수가 없었던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고. 나름의 고민이 좀 있었던 그렇죠.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여성이고 약간 평은 또 공주병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은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는 탈당을 보류하고 나름대로 또 모양새를 갖춰주면은 때를 봐서 합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분명히 새누리당하고는 절연한다라는 입장을 했습니다. 일단 절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3차를 좀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네. 이제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어떤 복귀 시점과 맞물린 2차, 3차를 예상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얼마나 정도 될까요, 또? 그렇습니다. 그걸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국민의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또 달려 있겠죠. 그리고 예.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월 중순쯤 오시는데 예. 그때 오셔서 그분의 선택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은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탈당은 확실히 하겠다는 분들 29분으로 했고 예. 김용태 의원이 합류하면 이제 3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월 초에 원외위원장들이 한 40여 명이 1월 5일 날 탈당을 합니다. 네. 그때 그 전후로 해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몇 분들이 또 추가로 합류할 수 있겠죠. 나경원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신당에서 네. 노선 차이가 있지만 새누리당에 잔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언젠가는 네. 합류를 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신당의 정강 정책이 구체화돼서 국민 앞에 이렇게 내놓은 건 아니란 아직은 말이죠.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갑론을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가치를 정립하는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외연을 넓힐 수도 있고 지금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두 분도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부에서도 노선 갈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거는 정말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염두에 둬야 할 거는 국민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과연 뭘 원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이 개인의 차이는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것들은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다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가 알기로는 1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들어오십니다. 예. 근데 이분이 오셔서 저는 바로 비박신당을 선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에 가시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국민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국가의 미래는 어떤 거다. 나는 왜 대선을 내가 치러야 있는지. 되겠는가. 네네. 본인의 어떤 철학과 가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의견도 듣고 이러면서 정치권을 좀 두루 뭐랄까 좀 텐트를 좀 크게 치는 노력. 그러니까 예. 어떤 이제 지금 새누리당이 분열됐기 때문에 더 작아진 정당인데 거기에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틀을 가두는 이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예, 예. 본인이 말씀하시는 어떤 가치와 관련해서 예.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어떤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거나 연대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국민 앞에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네. 비박신당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반 총장이 오시면 너무 좋죠. 네, 네. 새 확산할 수 있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지만 반 총장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반대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반 총장이 만약에 그 새 보수신당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추가 탈당은 없을까요? 안 지금 생길까요? 정진석 전 원내대표 새누리당에 계시잖아요. 예. 이분이 분명히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오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 네. 오신다면 같이 행동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오신다고 해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충청권 의원들 한 10여 명 안팎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수도권 일부 의원들 이분들이 해서 뭐 얼마가 될지 몰라도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바로 뭐 저 당적 정리를 해서 다른 당으로 가거나 하진 않겠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그 행보를 이렇게 보면서 그분과 예. 맞춰가는 어떤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새누리당의 심각한 문제는 새누리당은 지금 의미 있는 대권 주자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불임정당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임명진 목사님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에서 잘 모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친박의 핵심이 지향하는 어떤 철학과 임명진 목사님이 생각하는 철학이 많이 다를 겁니다. 네. 게다가 이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적 청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특정 인사 인물까지. 거명까지 해가면서 네, 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생길 텐데 새누리당은 그런 과정에서 좀 왜소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혁신을 제대로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대권 주자가 없는 문제. 그다음 새누리당의 스탠스의 문제입니다.
비박신당은 상당히 좀 개혁적인 모습으로 가버렸는데 예. 안보는 보수를 튼튼히 하면서 그러면 새누리당은 어떤 스탠스를 정리할까? 네. 새누리당은 더 강한 보수로 남아있게 되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지금 헌정 사상 집권 여당이 이제 분당해가지고 사당 체제가 된 거는 이번이 예. 처음이거든요. 이전에도 사당 체제가 있었습니다. 90년 합당 이전에도 사당 체제가 있었고 또 95년도 DJ가 정계 복귀하면서 국민회의 만들어가지고 또 사당 체제가 됐는데 예. 그때 사당 체제하고 지금 사당 체제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야권이 분열해가지고 사당 체제가 됐고 네. 이번에 이제 여권이 분열해가지고 사당 체제가 됐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촛불 민심을 현재 사당 체제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법안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국의 자영업자의 한 30%가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지금 1,300조 내지는 이제 1,600조까지 그런 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정말 민생 관련 개혁 법안은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거대 야당이 나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개혁 보수 신당은 새누리에서 파생된 정당이지만 어쨌든 이 야당이 합치면 200석이 넘습니다. 개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은 5분의 3 이상이면 국회 상임위 통과시키면 이제 330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국회 본회의 통과가 돼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임대차 문제라든지 또 전월세 문제 이런 부분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사당 체제에서 여야가 특히 거대 야당 200석 넘는 야당이 힘을 합쳐서 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당 체제가 한 26년 만입니다. 네. 이제 복잡해질 거라는 얘기도 많고요. 어떻게 네. 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배 교수님이나 저나 과거에 그 사당 체제에 취재한 경험들이 있어요. 현장 경험들이 그 다 있으시죠. 결국은 거기서 정치력이 나온다고 봐요.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 예. 당시 원내 총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저쪽에 민정당에는 김윤환 총무 돌아가셨죠. 예. 통일민주당 최영우 총무, 평민당 김홍기 총무, 그다음 신민주공화당 김용채 총무 다 정치력이 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정치다운 정치를 했던 측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당이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요한 민생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네. 특별한 이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입법화하고 이 국가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도 정말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특히 3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지금 개혁 보수 신당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렇겠네요. 어떤 경우에는 새누리당과 같이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고, 예. 어떤 경우에는 지금 두 야당과 할 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중심은 국민이다, 국가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사당 체제가 의외로 잘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좀 피곤한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상대할 정당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행정부가 더 노력을 하면 결국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좋은 법안들이 더 빨리 생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 네,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이상일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또 네. 우리가 같이 또 취재 일선에서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네. 지금 개혁 보수 신당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새로운 개혁적인 보수 신당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막상 개혁적인 보수 신당의 모습을 만들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지금 노선 갈등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번 사당 체제에서 반드시 민생 관련 법안은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더 지지를 받고 어떤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4당 체제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반기문 총장의 귀국이 상당한 또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반기문 의혹 검증팀을 꾸린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어떤 검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좀 흠집 내기를 위한 것인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23만 달러 수수 설거 관련해서는 예. 지금 검증이냐 음해냐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사저널이라는 언론주에서 이걸 보도를 했는데 일단 타이밍이 좀 절묘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1월 15일 날 귀국하겠다라는데 그 앞서서 이걸 터뜨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언론에서는 자기들이 독자 취재할 수도 있고 네. 또 누군가 제보를 해서 취재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독자 취재보다는 누군가가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수만 알 수 있는 굉장히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보자가 굉장히 정교하게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검증이냐 음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문제제기, 폭로 이거는 맡아도 흑색 선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증팀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됐기 때문에 검증, 특히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검증이 결국 부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불행한 사태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맞는데 또 과거 역대 선거에 또 김대엽이라는 분이 병풍 문제 제기했는데 결국 그게 다 허위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검증을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국민의당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약간 민주당과 온도차가 있습니다.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해명을 해라라고 하면서 무차별한 공격은 안 된다라는 굉장히 이중적인 입장인데 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경쟁자이기면서도 또 동시에 러브콜을 보내고 반 문재인 있죠. 네. 상대로 힘을 합쳐야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스탠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사과 말씀드릴게요. 저 왼쪽에 이제 화면이 좀 까만 화면이 나간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먼저 드리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사저널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쓴 이 기사는 상당히 의도된 준비된 어떤 기획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 김대엽의 그 병풍 그 배후에 정치권이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다 확인됐어요. 그러나 선거는 다 끝난 다음에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다음 문제에 지금 보도한 그 주간지는 2002년 11월 대선 앞두고 이해창 전 총재의 부인 한인옥 여사가 기양건설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 받았다는 내용도 보도됐어요. 나중에 다 허위로 밝혀졌어요. 네. 그런데 왜 하느냐? 정치권에서 대선 앞두고 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건데요. 예. 지금 뭐 저나 배 교수님 다 기자 출신이지만 이거 정말 냉정히 따져보면은 과연 기사화할 가치가 있느냐. 반기문 총장 쪽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사를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냐? 팩트가 중요하거든요. 네. 팩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2005년에 베트남 외무장관이 한국에 오셨는데 반기문 외무장관, 당시 외무장관이 환영 만찬을 외무장관 공간에서 합니다. 그 공간은 뭐 저희들도 다 가봤지만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때 지금 보도는 1시간 전에 박연차 회장이 와서 단둘이 만나서 줬다. 이야기 아닙니까? 20만 달러.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네. 박연차 회장은 늦게 왔어요. 다른 분들이 기다리다가 만찬장에 가서 식탁에 앉았는데 늦게 오셨어요. 네. 명예 총영사 자격으로 초청받은 건 사실인데. 그리고 식사를 하고 떠날 때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시 외무장관과 박연차 회장은 그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20만 불 준다고 해서 외무장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받았을 리 제가 보기엔 만무합니다. 게다가 시점이 맞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뭐 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검찰 수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구체성에 있어서 정말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뉴욕의 식당에서 박연차 회장이 자주 가는 식당에 박연차 회장이 식당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3만 달러를 반기문 총장이 2007년 유엔 사무총장이죠. 그때 그분이 식당에 오실 테니 주인 당신이 전달해 줘라. 이거 상식적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검증이냐 음해냐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예. 상당히 의도된 어떤 기사로 봐요. 그리고 네. 민주당의 반응들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다. 결국은 정치권이 그 뒤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 진실이냐 아니냐
음해냐 검증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세 사람입니다. 하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돈을 준 것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박연차 회장, 그리고 당시에 수사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팀장이었던 이인규 중수부장이 좀 애매해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모른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뉘앙스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불거진 거냐면 기사를 보면은 당시에 박연차 비리를 수사하면서 돈 준 내역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비서 다이어리에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2번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수사 기록에도 없고 재판 기록에도 없고 내사해가지고 검찰 캐비넷에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나는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연차 총장 준 적이 없다. 그러면 수사팀도 확실하게 그런 게 없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모른다라고 하니까 뉘앙스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검증이 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공소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다만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정치력,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분명하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규명하는 방법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시사저널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이걸 진실을 가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규명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건 뭐 유엔 대변인을 통해서 그때 한번 명확하게 이제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획 의심 뭐 이런 것들 배제할 수 없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청문 과정이라든지 어떤 선출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증의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계속 잇따르지 않을까, 검증의 과정이 계속 잇따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반 총장은 듭니다. 뭐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해당 언론사한테 사과 기사 취소를 요구했죠. 아마 언론중재도 갈지 모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는데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의 그 모른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해당 언론사 보고 정정 보도하라고 했는데 모른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자기가 그 수사를 할 때 이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지금 검찰 기록에는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건 그때 수사 때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보면 이거는 그 팩트 자체도 안 맞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구치소 청문회 이야기도 잠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모든 것들을 또 모르쇠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준비를 좀 했는데요.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자기는 그런 아이디어 내지 않았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고요. 검찰 수사 공소장에서 공모관계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본인이 인정했냐?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안종범 전 수석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왜 여기서 이렇게 특혜받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신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또박또박 대답을 했습니다. 종신형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오늘 답변 태도는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태도였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네,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 어제 이제 거의 감방 신문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 내용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그 감방 청문회 결국 국민들의 분노만 더 가중시켰다고 보거든요. 계속 자기는 모른다, 그런 일 없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종신형 받을 각오는 돼 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죄가 없으면 나는 무죄다. 나는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화법이 누구하고 또 비슷하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좀 비슷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선의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했다.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그건 한 것이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또 퇴진할 용의가 있다. 국회에서 합의를 해오면은 근데 자기가 죄가 없으면은 퇴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이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요. 근데 아직도 이 최순실 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거나 내지는 좀 너무 무치하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계속 본인을 따라다녔거든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런데 자기는 쓸지도 모른다. 거기 보면 이제 문자 교신가 한 것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종범 수석도 모른다라고
라고 얘기를 한 거는 좀 거짓말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두 재단 설립과 관여한 내용들은 안종범 전 수석이 뭐 이야기도 했고 그 고영태 씨, 뭐 이성한 씨 다 관계자들이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느 기업에 가면 이미 안종범 수석이 이야기해놨으니 뭐 얼마 낼 거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자세한 게 나오는데 뭐 딱 잡아떼는 거 뭐 그러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 그래도 청문위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한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뭐 본인의 딸 정유라 씨가 정정당당하게 이화여대에 입학을 했다. 정말 우리 지금 뭐 수험생들 또 정말 또 너무나 좌절하고 아마 네. 분노할 거예요. 네. 그 교육부에 이미 감사해서 다 지적이 된 거 아닙니까? 경쟁자, 성적이 더 좋은 사람들 2명 다 그 수험번호 다 저 면접관한테 알려주고 이 사람들 떨어뜨리고 들어간 거란 말이죠. 네, 네. 이런 것도 다 부인하는 거. 물론 딸이 뭐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모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말 안중에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한 거. 그거는 정말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뭐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저희들이 좌절할 정도고요. 네. 다만 어제 우리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이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 교도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최순실 씨와 공범이고 뭐 당신들 하면서 좀 뭐랄까 일종의 갑질한 거는 그걸 또 본인들이 영상으로 중계를 했는데 네. 청문위원들도 정말 정중한 자세를 가지면서 냉철하게 이런 문제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예. 왜 국회 청문위원들이 감방 청문해야 되느냐. 결국은 본인들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좀 취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국회 출석하지 않으면은 벌금도 한 1,000만 원밖에 내면 안 됩니다. 그 정도만 내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부분도 좀 강력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체포 동행장을 계속 발부해도 안 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국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좀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지적을 좀 한 부분은 뭐 있겠지만은 네. 어제 한 가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 진술을 나름대로 좀 받아온 것이 있긴 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7시간의 비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게 그날 유독 피곤해했고 네. 일정이 없었다라는 네, 진술이 그렇습니다. 나왔거든요. 그 사실은 제가 청문이었으면 왜 그날 유독 피곤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뭐 물어봤을 수 있는데 물론 정호성 비서관이 답변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 본인이 좀 처음에 이야기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네. 헷갈릴 수는 있어요. 직접 2시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는 TV를 보면서 거의 전원 구조됐다고 해서 상당히 안심했다는 거고 그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거의 전원 구조 그 자막을 보고 참 다행이다고 생각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렇죠. 돌아와서 그러니까 2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그때 알았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가 우리 일반인하고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컨트롤 타워 역할을 근데 했어야 제가 알기로는 네. 이미 11시 25분쯤 저 청와대 상황실이 해경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 제대로 대통령께 전달을 못했다는 건데 그때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낸다니까 그걸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안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